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에서는 인싸인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예,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좀 낯선 사람인데 저는 그 어제 이어서 허이루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고 있는 전종환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TV에서 많이 뵀어요. 어제도 저희 뵀었잖아요. 허이루 아나운서님보다 훨씬 미남이셔가지고. 이럴 거야. 근데 워낙 벌써 워낙 허이루 씨에 맞게 이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갖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또 한번 오늘까지 열심히 어제 해보도록 잘하셨잖아요.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일단 그 과거사 논쟁 얘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년 6월에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원래 원 구성할 때도 가장 민감하고 많이 투닥거리는 자리인데 특히 좀 일찍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 안에 뭐 속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음인 것 같아요. 어음이다. 네, 내년 6월이면 현재 지도부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뽑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이 약속을 그래 전임 지도부가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따를게라고 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내년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을 또 누가 이기느냐에 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변경될 거다. 그래서 부도 수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 저렇게 매일 안 달라고 안 주면 우리 국회 못 들어간다고 약속을 지난번에 지켜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줬는데 주니까 이제 또 어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죠. 현금으로 줘야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현금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저렇게 어떻게 태세를 전환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안 주면 우리 국회 어음이다, 못 한다, 이따 못 한다 이랬는데 우리 저 못 들어간다 막 이러다가 네. 그러면 뭐 하반기에 주겠습니다 이랬으니까 이제는 어음이라서 못 믿겠다. 이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180석이 100석의 아니 야당 당 대표는 100% 도장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꼭 약속 아니, 지켜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도 가능성 높은 어음인 건 맞아요. 우리 편이한데 우리 편 아니네. 아직 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음은 맞다, 그죠? 예, 어음이죠. 왜냐하면 내년 6월달인 거고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내년 6월달에 바꾸는 거고 그거는 차기 원내대표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협상의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랑 윤호중 원내대표가 둘이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선 앞두고 너무 강성 이미지 당이 쭉 끌고 가는 거 이거를 좀 탈각시키고 싶고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의 기본적 책무예요. 국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국회가 돌아가면 여당 원내대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열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여당 원내대표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의 차별화? 이준석 대표하고는 뭔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만난 지 100분 만에 약간 이렇게 뭐 뭔가 깨지는 이뤄냈는데. 듯한 것도 있고 했는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것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두 원내대표의 이해관계. 합의 서로에게 주고받을 게 있었던 점이 부도 가능성이 있는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을 좀 주고받은 거 아니냐. 네. 지금 어음 두 표의 그 진정성 한 표였는데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저도 신 변호사님 말씀에 되게 뭐야. 동의 많이 할게요. 3대 1인가요? 그리고 또 진짜 신 변호사님이 민주당과 선을 그은 게 과연 얼마만인가. 그래서 진정한 정의당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저도 일단 평가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진짜 그게 저도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런 합의를 굳이 했었어야 했나. 네, 김기현 타이밍, 원내대표 그죠.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또 특히 어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년 6월에 갔을 때 신임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네. 굳이 대선 앞두고 협치 이미지를 여당에게 넘겨줬었어야 했나. 이건 오히려 우리 당이나 우리 보수 진영보다는 자기에게 득이 되는 형태의 합의가 아닌가. 아, 저는 조금 이거 갑자기
좀 되는 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 둘 다 똑같이 이제 와서 완전 태세 전환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현금은 아니어도 네. 수표 정도는 된다. 수표도 보면 된다. 이제 네. 내년 대체크, 6월에 대체크. 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가계 수표보다 조금 더 효력 있는 기업 남자 남자 수표 수표요?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어음이라니까. 아니 어음 나름이 또 있어요. 뭐 대기업 어음은 거의 현금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지켜주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대기업이 아니야. 못 믿을 만한 아니 이렇게 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니, 당내에서도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신변호사님 당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정의당은 보면 좀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왜 정의당은 그러냐라고 아쉽지 하는데 네, 요 얘기는 뭐 예. 요 정도까지 아니 해도 하여튼 되죠. 정의당은 제가 네네네.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얻은 게 난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많다. 더 많다. 이런 생각이 그래 볼 수 들어요. 있을 협치 것 이미지.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협치 이미지. 대선이 정의당은 기분 안 나빠요? 뭐 어떻게 우리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데 배려. 교섭단체 숫자를 좀 낮춥시다. 5석. 배려. 그래야 같이 어떻게 협상이 아니, 열석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5석이 있을 생각을 어떻게 아니, 지금 해요? 6석이니까. 그리고 정의당 특별위원회 생각했을 같은 때 것도. 다음번에는 5석도 간당간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다음 대선이 끝나고 원구성 또 될 때 봐야 이게 어음인지 뭐 수표인지 현금인지 그때서 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당 경선 이야기 오늘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하면서 이제 야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여쪽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108만 건 그리고 총 합쳐 보면은 8,800만 건 이렇게 댓글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은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천하람 변호사님. 저요. 네, 이게 사실 그렇죠. 정통성이 아예 부정된다 이런 건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과하다. 정통성이 훼손됐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거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특히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친문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우리 친문에서 보여줬던 내로남불적 이런 행태, 굉장히 뭐 정의의 사도, 개혁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인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었다라는 걸 보여준 아주 극명하고 야권 입장에서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호재가 생긴 건데요. 조금 아쉬운 게 호재를 악재로 만들고 있는 듯.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그 적당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컨대 안철수 대표께서 댓글 조작이 없었다면 승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좀 나갔다. 그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분명히 댓글 조작이 영향을 미쳤고 정통성에 훼손이 됐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나가버리면 오히려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너무 과한데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코멘트는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훼손 정도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의견이 다를 것 사실은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저도 이 유무죄를 다시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전체로 보면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이 시연을 받냐 안 받냐였잖아요. 만약에 시연을 받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거를 너도 다 공동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그런 건데 과연 그 정도 책임질 만한 일이었느냐. 물론 본인은 그 시연 자체도 다투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시연을 받고 그래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다. 이게 결국은 정통성 논란의 핵심인데 네. 안철수 대표 얘기했지만 저도 그 당시에 뭐 기억하지만 본인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되게 많아요. MB 아바타 얘기도 있었고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선거 당시 기억하시면 알겠지만요. 탄핵 후였거든요. 네. 야권도 일단 분열돼 있었고 사실은 거의 지지율이 뭐 2배 이상 차이 났어요. 물론 뭐 홍준표랑 안철수 대표 표를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기계적인 거고 그때 아마 단일화할 수도 없는 국면이었고 그래서 대선 결과에 큰 영향 없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뭐 댓글 단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통성 시비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에 이어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뭐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장식 변호사님? 우선
아까도 뭐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할 때 야당으로서는 여당 지지자들로서는 정말 애통하고 분통한 일이고 이거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였거든요. 말을 하자면 정치적 호재인데 이걸 악재로 스스로 바꾸고 있다. 못 활용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선을 너무 넘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거기 아까 안철수 대표도 그랬지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건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을 잘못 넘어선 건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본인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의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열심히 수사하다가 자기는 저 오지로 발령받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스토리가 시작된 부분이랬거든요. 그러면 뭘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하잘것없는 사건을 놓고 윤석열 씨 말에 따르면 왜 이렇게 비장한 척 그러고 있었냐고 자기 스토리의 시작을 부인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소환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안이거든요. 이미 대법에서 판결 났고 등등등 해서 그러면 당장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 받고 국정원이 하라는 정보 업무 안 하고 대통령 선거 했던 거고 그러니까 죄 자체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민간인들이 댓글 달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조차 못했어요. 네이버 업무방해했다는 거거든요. 판결의 핵심은. 이거를 어떻게 동등한 잣대에 놓고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국정원 댓글보다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스토리의 출발선을 좀 부인하는 거라서 정말 이게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약간 이 세게 휘두르는 병에 걸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인식과 반응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네. 대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론 조작을 한 것,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개입을 한 것, 연관이 돼 있는 것,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는 확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다. 이낙연 대표는 아니 우리가 불법적으로 동원할 이유가 없었던 선거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당대표로서 결백함을 믿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법원이 증거 없이 그럼 자기들 심증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런 반응 보이시면 너무 실망스럽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박하면 네네 이 말씀까지 마치 이거 별거 아닌 거다라는 취지 같이 국정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댓글 조작한 거고 그리고 이게 김경수 전 지사가 아예 개입이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만 했다 그러면 네네. 그건 정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가?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민주당 프레임 경선 전환. 얘기를 위주로 할 거니까. 네. 싹 본인이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아까 돌려가기 한숨 하는 거죠. 쉬시더라고요. 선수에 그쪽으로 잘해요. 네.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민주당 돌아가서. 경선 뭘 돌아가? 얘기를 윤석열이 왜 이걸 여론 조작이라 네, 요 생각할까? 말씀까지만 듣고 이게 경선 중요하잖아요. 얘기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야죠. 이분이 본인 말이 막 왜곡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냥 예를 든 것뿐인데 120시간 뭐 밀란이나 그냥 근데 그게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120시간 원래 뭐 지금 52시간에다가 우리 뭐 여야가 죄송합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뭐 한 60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도 그럼 뭐 한 60시간, 70시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120시간 그러면 이제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밀란 얘기도 검찰총장 예. 전 검찰총장 얘기는 어제도 저희가 많이 나눴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민주당 경선 얘기를 그래요. 다시 좀 민주당 집중을 얘기잖아요. 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친문 분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부탁드린다. 잘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김경수 전 지사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뭐 아무래도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됐죠. 전 네. 지사가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제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친문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되게 시끄럽거든요. 시끄럽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분명하다. 뭐 본인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그러니까 있는 이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는 음. 친문의 적통 누굽니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지사가 나를 지지하는 듯한, 그리고 내가 김경수 지사를 걱정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만 줘도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들이 그래 우리의 적통은 이낙연 대표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런 노림수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됨으로써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은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낙연 대표 만나서 따뜻하게 좀 환영도 해주고 좀 지지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이거 저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낙연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날 경남 창원을 찾았대요. 보도에 의하면 창원까지 갔는데 실제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만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만나서 뭔가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당원들이 하나가 됐다. 막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친문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만난 걸 피한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낙연 그 캠프의 자가 발전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 너무 긍정적으로 갔다.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선거의 개입 문제도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감되기까지 며칠 여유를 줘요. 그거는 본인의 신변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마음의 정리를 해서 주변 좀 정리해라 이렇게 며칠 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이러면 뭐야 정치행위하라고 한 거냐 해서 오히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제가 대통령 보기에는 성가 방문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원에 본인이 없었어. 어쨌든 가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신이 어쨌든 과거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권에 있는 대선 후보 주자를 만난다. 부담스러울 그건 수 제가 있다. 보기에 좀 본인 생각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뭐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은 김경수 지사가 그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치 행위를 네. 하는 게 본인 소속 정당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반성해야 될 시기에 정치하고 있네. 누구 힘 실어주네. 이런 게 진짜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도 힘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김 지사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주변 정리하고 뭐 노 대통령 그 봉화 찾아갔다 오고 하는 정도로 본인이 원래 또 좀 신중한 성격이라서 김경수 지사가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낙연 지사야 뭐 경선 중이니까 이낙연 후보야 경선 중이니까 모든 것을 갖다 이제 끌어다 쓰는 대는 거죠. 거는 네.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런 예. 신중한 성격이었으면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유선상으로라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공개한 분이 더 문제가 이거는 그거 지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공개한 측에 있는 거죠. 예. 공개한 측이 문제가 공개할 줄 몰랐을까요? 경선 중이고 친문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좀 공개할 줄 언론적인 알았어요. 근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전화를 받으면 언론적인 이걸 뭐 얘기가. 공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전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후보가 김 지사에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맞아. 지금. 네. 근데 공개한 측과 공개한 한 측과 공개하지 않은 다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또 뒷얘기 나오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친문의 분화가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이거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냐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냐를 두 분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분화는 많이 이루어졌다. 네. 왜냐하면 김경 지사가 일단 출마 안 하겠다고 분명 명시적으로 밝혔고 네. 그리고 어느 쪽을 이게 명시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았거든요.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부산 쪽 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면 지금 뭐 최인호 분들은 일로 저 이낙연 후보한테 가 있지만 또 이재명 지사한테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분화가 돼서 이거 자체가 뭐 선거의 유불리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부산 경남 PK 일명 PK라는 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가 한 37% 8%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경남에서 한 40%대를 득표를 하면은 거의 이겨요. 대부분의 구도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없고. 그러면 부산 경남을 과연 이 본선에서 영향이 없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본선에서 부산 경남의 표를 누가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게 민주당의 전략적 지지자 판단을 하겠죠.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도 뭐 일단 분화할 만큼 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했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 쪽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누구야 이낙연 쪽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쪽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유권자들의 마음도 그 당원들의 마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미 분화할 만큼 분화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제 감옥에 감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의 지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야 문통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 전에 이제 이 풍문처럼 떨어들었던 안희 박김 여기 조까지 해가지고 안희정 그 이재명 박원순 그다음에 김경수 뭐 조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각각의 사연은 다 다릅니다. 비판받을 지점도 또 각각 다 다르고 사연도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다음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낙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김까지 간 거예요. 이재명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뭐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지도에서 강도와 순도가 높아졌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야 우리가 정말 이게 야권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네.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저런 식의 뭐 예를 들면 감옥을 가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 내부에서 어쨌든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할 면목이 없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와, 이런 생각도 가능하군요.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거 이게 뭐 적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깜짝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희망회로를 너무 많이 돌리는 거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농도와 강도가 마음속 저 밑에서 굉장히 강해졌을 거예요. 강해졌다. 전보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요? 근데 저는 근데 오히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일단 경선 단계에서의 수혜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이재명 후보는 좀 친문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아직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띠고 있고 친문 적자를 또 스스로 자임하고 있어요. 물론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네. 임팩트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주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 표는 제 예상으로는 한 7대3 정도로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수치까지 어차피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가장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어쨌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잇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기가 총리를 제일 오래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대변인을 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딱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 하고 나서 이제 탄핵이 있었던 거니까. 네. 그 당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누워서 침 뱉기 부분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 탄핵 추진은요 한나라당이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먼저 했어요. 새천년 민주당. 왜 그러냐면 열린우리당 창당 나갔지만 총선 바로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근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게 뭐 탄핵까지 안 간다는 건 거의 상식이었어요. 내가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했거든요. 뭐 선거를 내가 돕겠다 한 게 아니라. 근데 결정적인 지금 나오는 게 사과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 요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 사과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뭐가 잘못했냐.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확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그 당시 어쨌든 민주당 저는 추미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는 딱 비교가 돼요. 왜 비교가 되냐면 추미애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삼보일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평생 지금까지 이거 17년 넘은 동안 사과를 수천 번도 더 했어요. 죄송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정치 인생에서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근데 이낙연 후보는 분명히 찬성 쪽이 있었어요. 그때 뭐 스크럼도 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본인 입으로 뭐 찬성했다 반대했다 말은 안 했어요. 17년 동안. 요번에 처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추진하는 쪽에 있었고 어쨌든 아시겠지만 투표행위라는 거는 형식행위예요. 그 전에 세를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181석을 이미 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계산할 때는 이미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들어 있으면 표결했겠어요? 표결 안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표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195명이 참가할 정도였으니까 181일로 치면은 14명 정도는 이탈표가 나도 통과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그때 내 탄핵 추진했던 거 죄송하다. 근데 어쨌든 나는 반대표 던졌고 그 후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죄송하다. 이러면 될 건데 나 반대표 던졌어요. 끝. 이러면은 누가 그걸 납득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역시 추미애 최측근 우리 현근 대표. 지금 현재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전면전이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네. 이 이게 정도 갖고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죠. 저 얘기가 맞아요. 저는요 정말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분들 네.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좀 한심하고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막 이 알코올 솜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닦고 다닐 정도로 되게 불안감이 많은데 이 시점에서 너는 탄핵에 찬성했니 안 했니? 너는 민주당의 적통이니 아니니? 아, 20년 이런 전 식의 진리, 그죠? 이런 식의 논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권 여당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재명 지사 처음 얘기했듯이 피검사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집권 여당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달라. 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친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임기 말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게 지금 계속 쭉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나 친문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런 요소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보통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네. 이제 당내 주자들은 대부분 예전에 뭐 저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제 차별화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정통성을 계승한다. 저도 적통이냐 아니냐 뭐 서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금 올드하긴 네, 하죠. 그렇죠. 네. 말이 안 조선시대 되네요. 느낌. 그렇죠. 조선시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찌 올드하긴 보면 하죠. 네. 근데 이제 일부 후보들이 또 자기가 적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거고 저도 사실은 이게 뭐 거의 17년 전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정책 대결로 가는데 근데 선거라는 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정책 얘기는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미라면 죄송합니다. 재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잘 못 중요하죠. 끌어요. 네. 근데 이 민주당 탄핵 얘기는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꺼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가지고 계속 싸우고 당도 분화되고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가능은 저는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논란이 3년 동안 됐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사실은 얘기 못 꺼내된 거예요. 다 마음속으로는 그때 저 사람이 탄핵에 찬성했지 반대했지 나는 이쪽 이거 사진 다 나오잖아요. 송영길 대표 뭐 정세균 다 나오는데 못 꺼내던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나온 얘기죠.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한 번은 저는 털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또 약간 첨언하자면 탄핵의 강 저희가 건너고 나니까 또 그쪽 민주당에서 탄핵 강에 막 뛰어드셔가지고 뭐 탄핵의 강이라는 데가 참 엄청 인기 있는 수영장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는데 딱 두 번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 건너는데 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달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이거는 저는 길게 봤을 때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 약간 이기기 위해서는 당의 치부도 파헤친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물론 모르겠어요. 뭐 경선에서는 어쨌거나 이겨야 되니까라고 가는데 제가 아까도 친문들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심리적 거리가 있다. 그렇죠.
이게 모르겠어. 이낙연 지사가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걸로 오히려 저쪽도 뭐 별거 없어. 우리한테 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길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 후보 네거티브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구나라는 네. 인상을 저는 분명히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선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원팀이 될 것인가? 저는 네. 물론 원팀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이 정도까지 파헤치니까. 좀 너무 이거는 좀 많이 가는 느낌이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좀 한마디 하면요. 제가 추미애 대표를 계속 얘기하는 게 추미애 대표가 그 후로 이 탄핵 찬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음. 죄송하다. 그렇긴데 당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지는 게 중요하거든, 되게. 그렇죠. 근데 그냥 피해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처럼 이 문제가 사실 이낙연 대표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세균 대표나 뭐 다른 분들이면 안 나올 논란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거나 그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고 분석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에게 좀 타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가 급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 적통 아니야, 박정희 뭐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도 썼어,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이거 이상해라고 공격을 이번 주에 막 집중적으로 퍼부니까 주춤했나요? 이번 주에는 지지율이 주춤해요, 정체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좀 타격을 많이 받은 주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 이 그 소위 뭐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뭐 하여튼간에 이낙연 이재명 간의 이 싸움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까 우리 천 변호사님 바람대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문제죠. 이 싸움이 이후에 원팀을 원팀 되냐, 만드는데 안 되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원팀을 못 만든다. 내지는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당이 깨져가지고 뭐 바깥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뭐 김동연 등등등과 뭔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저쪽에서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아니 너무 좋아. 막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 건데 부적절하죠.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당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팀 깨지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네. 그때 얘기했던 게 내가 절반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나머지 절반은 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대로 네. 해주면 51대 된다. 49인가 네. 그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후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맞고요. 네. 그건 이낙연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당이 하나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변수는 이제 의원들이 얼마나 절실하냐 이런 건데 그쪽 의원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소위 정권 재창출이지 그쪽은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그런 절실함의 하나의 변수고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네. 김경수 재판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40% 넘는 국정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당원들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저 깊은 마음의 지도에서 이 정권 재창출해야 되겠다는 농도와 강도가 깊어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위 문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과 당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단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후에 이것까지 흔들 정도로 네거티브가 간다. 그러니까 문통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깨버릴 정도로 네거티브로 간다 그러면 선을 넘는 거고요. 네네. 아직은 그 선은 넘은 것 같지 않아서 아니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아니라고요. 정의당의 네. 예측입니다. 아니 그신 변호사님 말씀 맞기도 한데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이미 넘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미 왜냐하면 오. 선을 넘은 거에 가장 큰 바로미터가 뭐냐? 고소고발이거든요. 이거는 선을 넘고 심각해진다. 감정이 쌓인다. 그럼 뭐 28일 날 원팀 협약식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다,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고요. 그것을 그러면 원팀 선언식을 하고 나면 자 그래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한번 이제 고소고발 검증하지 시작하자. 말고 좋은 얘기만 서로 해.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 이게 여론조사가 붙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계속 이낙연 나오니까, 이재명 숫자가. 여론조사 붙었고 양자 대결을 해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어라고 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에요. 핫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 고발했다고 확인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네, 맞아요. 장기순 자꾸 님이 싸움을 확인될 수는 부추기고 있겠지만. 있어요. 고발하라고 자꾸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정이라- 너무 확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서. 제가 예정이라는 드러나는 것 단어를 같은데 빼고 읽은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 그 경기도 산하기관 그분은 사실은 이미 아마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선관위 이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형수 얘기도 그거 고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만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은 지키고 있다. 서로 법적 대응을 하되 상대 진영이 직접 하거나 이러진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자꾸 지금 싸움 부추기지 마세요. 아니, 그 시민단체가- 경기도 산하기관 있잖아요. 네. 경기도 산하기관을 해서 뭔가 산하기관도 하고 아니죠. 찾아봤어. 사단법인, 그래서 사단법인. 등기부 떼보니까 사단법인이던데. 네, 사단법인인데 출자가 돼 경기도 출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무슨 교육 같은 거 교통 관련된 맞아요. 교육을 위탁하는 네. 뭐 이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되게 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이슈가 되자마자 직무 배제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캠프에서 할 말이 아니지. 캠프에서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랑 별로 관계 없고 여기는 공무원도 아니고 뭐 사단법인이야라고 해놓고 문제되니까 즉각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히려 앞뒤가 안 좀 맞잖아요 이상한 이게. 거예요.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또 저희가 얘기하는데 낙하산을 2번 타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캠프 도와주고 나면 캠프가 대부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분들이 낙하산 한 번 정도 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성남 FC로 낙하산 한번 타고 가셨다가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 이 음. 뭐 경기도 교통연수원인가요? 여기로 또 한 번 낙하산을 타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더블 낙하산을 타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쪽에다가 상당한 공을 세운 분이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예. 네. SNS 팀장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SNS 팀장 알겠죠. 정도면 엄청 핵심이죠. 네.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 뭐 아니 하실 사실은 말씀 이분이 뭐 여러 군데 딴 데서도 뭐 선거 운동을 했던 적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나타나온 거죠. 이제 공무원 아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민간 신분이죠. 그리고 이걸 자꾸 무슨 뭐 공직자 선거 운동을 연결하는데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마 뭐 어느 데에서도 이미 조사하고 선관위에서 조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법적 조치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서로 지지자들이 얼마나 좀 억제시킬 필요는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원팀 뭐 군필 원팀 나왔을 때도 그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네 명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간 사람 중에 3명은 문제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세균 그다음에 박용진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는 이거 문제 있다 그랬는데, 이낙연 후보는 그거는 그냥 개인이 한 건데 난 그 사람 해명했다 이랬거든요. 그때 말렸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했는데 안 말리시더라고. 나는 그때 약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래도 메시지를 네거티브 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자제시키고 말리느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이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막 엄청 네. 고공비행 하시다가 네. 확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희망을 잃으셨는지 희망을 계속 갖고 비 오는데 땅이 굳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캠프 자체는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단단해졌고 이재명 지사가 1위 후보다라는 걸 굳히면서 오히려 여기저기서 사람이 붙다 보니까 캠프가 좀 중구난방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자기가 같이 일하던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팀이랑 새롭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합류한 의원팀 사이에 뭐 불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네.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지금 자기 캠프도 비온 뒤에 굳어졌고 이제는 뭔가 야당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남은 건 내가 이재명 후보 하나만 꺾으면 된다. 네네. 그러면 대통령 된다라는 마음이 지금 활활 불타오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낙연 발 네거티브가 훨씬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예상이 근데 됩니다. 저는 두 후보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둘이 싸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윤석열 후보나 또는 뭐 또 다른 뭐 야권 후보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싸워야 될 거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정권 교체 요구예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예전에 5대3이었다가 정권 교체 바라는 쪽이 5, 이쪽이 정권 재연장해야 된다는 쪽이 3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간 붙어가지고 4대4,
뭐 5.5대 4대 5.5대 4.5, 뭐 5대 4.5, 뭐 요 정도까지 붙었어요. 여전히 거의 40% 넘고 50% 넘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주적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허들이다. 알겠습니다. 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검증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또 되게 좀 부적절하다 나쁜 정치다 얘기한 게 뭐냐면 김경수 지사 사건과 관련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어떻게든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현 변호사님 잠깐만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까지만 듣고 정치론이 다 아니라 지나간 다음 얘기를 주제로 또 꺼내고 그러세요. 아니, 지나간 죄송해요. 얘기인데. 한 짧게 말만 맞죠. 할게요. 죄송하다 그러면 당시 다행이에요. 김경수 지사께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 수행실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언급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편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만 나와봐. 내가 엑스파일 그거도 얘기할 수 있어. 아 근데 오늘 신 변호사님 너무 맞는 말씀 많이 해가지고 어색하다 되게. 그리고 뭔가 오늘은 되게 침착해 보이세요. 네. 뭔가 정의당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나세요. 요거 짧게만 원래 마무리하고 정의당이야. 이제 저희 원래까지 마지막 그렇게 얘기 해야 될 것 하지 마. 같아서 네, 저도 하시던 말 좀 말씀까지만 합시다. 저도 듣겠습니다. 말 좀.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다고 부분에, 만에 안 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과 네. 차기 지도자가 될 분들이 중도층이 이해할 만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인싸 보면 왜 예측 많이 하잖아요. 지금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낙연 후보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중에 다시 또 약간 주춤한 그런 흐름인데 결국 누가 될 것 같다 민주당 경선에서 한 분씩 예언을 해주시고 왜 그런지 가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재명 지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력이 강하고 팬덤 현상이 강한 이재명 지사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흐름대로 보고 갈 거예요, 스타일대로. 예, 예. 네. 천 네, 변호사님. 저희도 이재명 지사가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렇게 저번에 예상하고 만났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아 맞아 지난주에도 또 나오시기도 했었고 거기서 또 우리 박정희 찬양 이런 또 좋은 것도 주셔가지고 논란이 기사도 많이 됐었어요. 나오고 네. 했더라고요. 뭐 네. 정치인사를 많이 키우시죠. 네 정치인사 만나보고 도와주셨으니까. 좋아하시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이재명 지사가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민주당 당원이나 아니면 선거인단 들어오는 분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누가 나갔을 때 이길 거냐.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이 한단 고민이 호남 없이도 안 되지만 호남만 갖고도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영남에서 얼만큼 표를 가져올 수 있냐 가장 중요해요. 특히 대구 경북보다 부산 경남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저도 뭐 여기는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배팅을 거꾸로 한번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크다. 이유를 뭘로 보냐면 이게 전략적 판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말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좀 품격 있게 짧게 감명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에서 그 보여지면서 다시 예전에 그 사이다 총리 시절이 이제 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5주가 연기되는데 5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이낙연 후보는 말밖에 없어요. 네. 예, 정치는 물론 말로 하는 거지만.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요. 엊그제도 그 불법 영업하는데 본인이 가서 그걸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 플러스 행동. 권한, 행동에서 퍼포먼스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가 있고 이낙연 후보는 말밖에 안 남았다. 그 말로 포인트를 누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뭐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참 이렇게 정치인의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참 절감하는 게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더니 모두의 마음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낙연 캠프에서 좀 후보님을 설득을 해서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고 나면 다시 조금 더 한번 논쟁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번 좀 모시려고 하니까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민주당 경선 얘기 치열하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천하람 신장식 황근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전종환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허이루 아나운서 부재 때문에 저 말고 또 다른 진행자가 와서 이틀 동안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